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지난 27편 이후로 쿠빌라이 시대 원나라의 남송 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강의 입구까지 도달한 바얀의 몽골군이 장강에 자리 잡은 남송군과 어떻게 싸워가는지, 그리고 이 장강을 남하에서 어떻게 도하할 작전을 하나하나 수립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번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 군대의 남송 정벌의 시작점은 양양성과 번성이었습니다. 이 한수 중하류에 자리 잡은 두 성은 한수를 끼고 마주보고 있는데, 몽골군은 1268년에서 1273년에 이르는 5년간의 시간 동안 이 성 주위에 수륙을 완전히 포위하고 남송군의 지원을 차단하면서 이 두 성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두 성의 공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투여됐기 때문에 이 첫 관문을 돌파한 다음에 몽골군은 1년간의 휴식과 재정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정비 기간 동안 새롭게 수립한 전략을 가지고 1274년 9월 양양성에서 다시 한번 출격하게 됩니다. 몽골군이 새로이 수립한 전략은 적이 탄탄하게 방어를 굳힌 제2차 방어선을 굳이 돌파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적이 애써 구축한 방어선을 우회해서 그 방어선을 지나쳐가지고 적의 방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점들을 공략하면서 가는 거였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한수를 사이에 두고 이전의 양양성과 번성처럼 남북으로 구축된 영성과 영주성을 우회해가지고 그 남방에 있는 황가만 보루를 공략하는 거였습니다. 이 황가만 보루를 공략한 거는 거기 남쪽에 난 동호라는 호수가 있었고, 그 동호라는 호수를 통해서 배들도 한수로 다시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들을 육지로 옮기는 힘겨운 과정이 있기도 했지만 영주성과 영성을 포위하고 여기에 공성전을 수행하는 것만큼의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군이 등호라는 호수를 통해서 한수 하류로 진입한 거는 1274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성에서 재출격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의 핵심 거점을 우회하는 작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몽골군은 자신들이 건너뛴 남송의 거점 영성으로부터 기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남송군의 병력이 2000이었고 중군의 후위에 있었던 바양과 아추가 일시적으로 거느렸던 병력이 100여 기에 불과했는데요. 바양과 아추는 송나라의 2000기를 100기로 물리치는 용맹을 보였습니다. 적장이 순식간에 제압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병력도 순식간에 흩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바얀이 전략적인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무용으로 큰 위기를 극복하면서 몽골군은 강을 통해서는 한수 하류와 장강이 만나는 지점인 우한까지 진출했고, 육지를 통해서는 영주 남동부의 복주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1274년 1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수 하류가 장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온 바얀이 어떤 식의 전략으로 장강 수로에 가득 찬 남송 수군을 상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장강의 방어를 맡고 있던 송나라의 장군은 회서 제치사령관 하귀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전함 1만 척을 동원해가지고 수로의 요충지를 곳곳을 수비를 하게 됩니다. 이 한수와 장강이 만나는 이 지점에 아주 대대적인 수군을 배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로를 틀어막았다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몽골군이 강남 쪽으로 도하할 수 없도록 강남 쪽의 보루를 단단하게 수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포구가 있었는데 이 포구가 양라포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의 남쪽에 있는 그런 포구였는데, 이 지역의 방비를 육지 쪽에서도 굉장히 단단하게 굳힘으로써 강남에 있는 육지의 방어도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격군을 이 장강에 배치를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 남송군을 지원하고 또 몽골군을 기습할 수 있도록 그런 3중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로, 그리고 강남의 육지 방어, 그 다음에 유사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몽골군의 바야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와 영성을 공격할 때도 이 지역을 우회해서 다른 지역을 공격한 것처럼 이 남송의 수로 방어와 지원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뭘지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몽골군의 바얀이 기지를 발휘해서 송나라 수군의 삼엄한 수비를 우회하는 장면을 짧은 상황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구로 병력을 집중시켰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 아추가 직접 군의 이동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건조한 선박을 유나만의 입구로 집중시키도록 하게. 한구가 아닌 유나만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나만을 통해서 육지로 배를 옮기겠다. 육지로 배를 옮기신다고요? 이 아추는 도통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나만에서 육지를 통해 배를 이동시켜 남송의 후방인 삼으로 통하는 지류로 옮겨 띄우려고 하네. 아하, 그러니까 남송의 후방인 삼으로 통하는 지류로 우리 몽골군의 수군을 몽땅 이동시킨 다음에 그 지류에서 허술한 송나라 수군을 돌파하고 장강으로 향하려고 하시는군요. 잘 보았네. 하지만 육지를 통해서 배를 옮기는 게 쉽지만 않을 텐데 별도의 보관이 있으신 겁니까? 유나만 근처에 있는 제방을 모두 무너뜨려 지류로 통하는 물줄기를 만들 것이네. 아, 그러니까 유나만 근처에서 지류로 물줄기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차, 바얀 총사령의 기지로 지도에 새로운 물줄기가 하나 더 생기겠군요. 모두 일제히 제방을 무너뜨려라. 유나만에서 물길을 이어 내륙의 지류로 배를 이동시키겠다. 제방을 무너뜨렸다곤 하나 몽골의 대선단이 이동할 만큼 깊은 수심의 물길이 형성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배가 물길을 통해 지날 수 없는 곳에서는 신속하게 인력을 통해 배를 내륙으로 이동시키면서 수군을 내륙의 장강 지류로 이동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바얀의 지시에 따라 유나만을 통해 내륙의 지류로 수군을 이동시킨 몽골군은 사무라는 포구에 소수 배치되어 있는 송나라군을 단숨에 쫓아낸 다음 장강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상황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몽골군은 송나라군이 워낙에 단단한 방비를 굳혔기 때문에 면밀하게 준비를 시작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항구라는 이름의 장강 북쪽의 포구를 통해서 강남으로 도하할 거라고 선전을 하게 됩니다. 막 대놓고 광고하듯이 그랬던 건 아니고 몽골 진중에서 그런 계획을 대대적으로 선포를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대군의 상당수를 이 항구 쪽으로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항구를 통해서, 이 북쪽의 항구라는 포구를 통해서 장강을 도하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적의 시선과 방비가 항구 쪽에 몰린 틈을 타가지고 실상은 다른 지점을 도하의 준비 과정에서 출발점으로 삼게 됩니다. 이 유나만 같은 경우는 몽골군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나만 이후로 남송군에 철저한 방어선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촘촘한 방어선의 끄트머리 부분쯤에 사무라는 포구가 있습니다. 이 사무라는 곳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내륙에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이 사무라는 곳에서 장강과 합류하는, 그러니까 장강의 지류가 장강과 합류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바야는 유나만 근처에 있는 물줄기들의 제방을 무너뜨려가지고 유나만 입구 쪽이랑 사무 입구로 통하는 이 지류를, 물줄기를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나만이 있는 이 육지 쪽으로 배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삼엄하게 수비가 돼 있는 이 장강 수비선을 통하지 않고도 사무로 통하는 이 지류를 통해서 장강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의 경계가 삼엄한 지역을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로를 통한 방어를 이런 방식으로 따돌린 거에 더해서 수부타의 손자인 아추가 창의적인 방식의 도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남송군은 양나포구라는 곳을 삼엄하게 수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몽골군은 이 양나라는 포구를 직접 공략하지 않고 장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강 상류는 상대적으로 적이 방심하고 있는 곳이겠죠. 왜냐하면 적의 본거지는 동쪽이기 때문에 서쪽의 장강 상류보다는 동쪽의 장강 하류에 병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지금 한수와 장강이 만나는 이 지점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점을 통해서 도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몽골군은 장강 상류를 통해서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이 방심하는 곳을 기습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도하를 하게 됩니다. 수부타의 손자 아추는 소수의 기습군을 이끌고 장강 상류를 통해서 도하를 해서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양나폭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바얀이 이끄는 수군이 이 양나포구를 수로에서 협공함으로써 이 양나포구를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얀 같은 경우는 적의 방비가 허술한 그런 포구 쪽으로 내려와서 장강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아추 같은 경우는 적의 경계가 허술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지역을 통해서 동쪽으로 진격하는 이런 도하 작전을 통해서 남송군이 준비한 수로 방어 작전 그리고 강남의 육지 방어선 거기에 더해서 적의 지원 병력까지 완전히 따돌리면서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전략적인 성공을 몽골군이 거두게 되니까 이 이후로는 남송군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 형주 북동부인 강릉지방 이 지역이 항복하게 되고 또 삼국지의 형주 남부인 악주도 몽골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하에 성공하고 장강 이북과 남부가 항복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보고를 쿠빌라이에게 올리게 되고 또 남송이 항복하게 되면서 바친 양곡 400만 섬을 몽골군의 식량으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쿠빌라이가 붙여줬던 이 아리카야라는 행정관을 악주라는 지역의 지방관으로서 행정을 안정시키는데 파견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정복과 함께 행정도 안정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제 몽골군이 정복한 지역을 현재의 중국 지방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중남부 지역을 상당 부분 점유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후베이성, 후난성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점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베이성과 후남성은 참고로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 중의 하나인 동정호의 북쪽, 동정호의 남쪽이라는 그런 의미로 호북성, 호남성 이렇게 해서 중국식의 발음으로 후베이성, 후남성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자, 이제 바야는 이 강남 지방에 인심까지 얻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 행보를 짧은 상황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얀이 강루에 도착하자마자 여사기라는 사람을 강주의 수장으로 삼았다. 여사기는 유공루라는 술집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송나라 종실 여자 2명을 뽑아 잘 차려입혀 바얀에게 바치니 바얀이 노에 이르기를 내가 명성하신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인의의 군사를 일으켜 송나라에 그 죄를 물으려 하는 것이거늘 어찌 여색으로 우리의 뜻을 흩으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하며 나무라고 여자들을 물리쳤다. 바얀의 면모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전략으로 정복한 정복지역의 행정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방 인사들의 부정한 아부나 청탁까지 뿌리치는 그런 인심까지 신경쓰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송에서는 엄청난 비상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몽골군이 장강의 수로를 통해서 또 장강의 수로 양옆을 통해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진격을 해오게 됩니다. 결국에 노리는 거는 남송의 수도인 이만이겠죠. 예,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하기로 삼국지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나라의 회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오늘날의 항저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다의 면에 있고 상하이 남서부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대운하의 동쪽 끝에 있는 도시라서 이 도시까지 공략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남송의 만국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송의 수도 이만에서는 몽골군이 계속해서 진군해오는 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드디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아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그러면은 남송의 수도 이만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 바얀이 이끄는 몽골 측이 어떻게 대항하는지 그걸 상황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성을 공략하고 한수를 통해 장강으로 접어든 몽골군이 장강 도하마저 해내자 남송의 수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수도 이만의 황궁에서는 조정의 실세인 가사도가 황제의 측근에서 황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가사도는 먼저 대신들에게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다. 모두들 모였군. 몽골의 군대가 장강까지 건넌 지금 그들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곳 이만까지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오. 그래서 이 가사도는 그들에게 세패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점령당한 고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오. 폐하께 보고드리기 전에 그대들에게 이렇게 공표하는 바이오. 자, 이 늙은이가 한 말씀 올리겠소. 화친을 위해 세패를 바치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물을 요구할 것이고 그 세패를 바치느라 쇠약해진 우리들을 다시금 노릴 것이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패를 바친다고 점령당한 고우를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땅은 굳센 투쟁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두 대신의 의견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모두 시끄럽소. 이 가사도의 결정에 항명하는 것인가? 네, 신중히 결정한 사항이니 황제 폐하께 즉시 결재를 받도록 하겠소. 그러니 그런 줄 아시오. 그대들에게 미리 이렇게 공표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제장께서는 모든 대신이 반대하는 일을 다시금 강행할 셈이로군요. 이전에 몽골군을 몰아냈던 그 패기는 어디로 간 것이오? 송의 대신들은 가사도가 쿠빌라이아의 밀약을 통해 몽골군을 몰아낸 척했던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가사도는 감춰진 진실에 움찔하며 항변했다. 내가 세패를 통해 이 난국을 헤쳐가려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싸움을 멈추고 대세를 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오.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면 내 앞장서서 몽골군을 몰아낼 것이오. 그 말씀 기억하겠소. 폐하께서는 가사도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시니 이번 사안은 공의 입맛대로 처리되겠지. 하지만 이 건이 틀어지면 우리 대신들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오. 그때는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우리 모두 전쟁에 나서야 할 것이오. 남송은 가사도의 의향에 따라 바얀에게 사신을 보내 국서를 바치고 이미 점령한 고우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세패를 정해 바치겠다는 간청도 함께 올렸다. 바얀은 남송의 국서를 받았기에 잠시 전쟁을 멈추고 쿠빌라이에게 남송의 제안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남송 측에는 먼저 다음과 같이 답신하였다. 대군이 장강을 건너기 전에는 평화약정 체결과 공물 바치기를 거론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장강 연안의 모든 고을이 우리 대원 측에 투항해왔소. 이런 상황이니
평화약정 체계를 원한다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리로 직접 와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수락할 만한 조건을 들고 와야만 작게나마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오. 한편 쿠빌라이는 남송의 사신을 접견한 뒤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바얀 장군은 들어라. 더 이상 진격하지 말고 그곳에 주둔하면서 적의 동향을 지켜보아도 좋다. 쿠빌라이의 전언을 들은 바얀이 아추에게 의견을 물었다. 자,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소? 만약 가사도를 그대로 놔두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미 항복해온 고을들을 이번 여름이 되면 벌써부터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송나라는 신의가 없어서 사신을 보내 평화약정 체결을 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함선에 화살을 쏘고 우리 정찰기병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진격하지 않으면 호기를 놓치게 되고 그 책임은 장군과 나,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아추 장군의 말이 지극히 옳소. 나와 생각하는 바가 일치하는군. 쿠빌라이 칸께서 내게 전쟁의 정권을 위임하신 만큼 자네의 말에 따라 전쟁을 재개하도록 하겠네. 남송의 가사도는 다시 돌아온 사신에게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그리고 개전을 촉구하는 대신들의 압력에 밀려 군을 이끌게 되었다. 이런 제길. 지난번의 행운이 이제는 최악의 불운이 되어 다시 내게 돌아왔군. 뭐 어쩔 수 없지. 내 운명을 점칠 전쟁에 나설 수밖에. 남송의 재상 가사도는 중앙의 대군을 결코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군마 13만을 이끌고 전함 2500척을 동원해 장강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자신은 후군으로서 선진을 따랐다. 한편 세 갈래로 군을 편성하고 그중 중앙군을 맡은 바야는 진격해오는 남성군에 대항하기 위해 좌우익의 만우장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좌군은 오른쪽, 우군은 왼쪽으로 장강을 끼고 동을 향해 계속해서 진격하라. 그리고 적이 가까워오면 양쪽 강기슭에 대포를 설치하고 적의 수군과 기병이 사정권에 들어오면 거침없이 포격을 가하도록 하라. 남송의 수군은 하기충을 선진에 세우고 가사도가 뒤를 바치는 형국으로 몽골군에 접근하였다. 그러자 바얀이 적의 동향을 듣고 몽골군의 포병에게 명령하였다. 적의 본군이 장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 아군은 모두 적의 함선을 향해 방포하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몽골군의 포격에 남송의 수군은 대혼란에 빠졌다. 선진에 있던 남송의 장수 하기충은 배를 돌려 후퇴하면서 총대장 가사도에게 외쳤다. 가사도님! 남송의 군대는 소수이고 몽골군은 대군이라 더 이상 도저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선진의 장수가 하는 수 없군.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징을 올려 군을 거둬야겠어. 남송의 수군이 물러나는 것을 본 아추가 큰 소리로 외쳤다. 꼴 좋군. 서둘러 남송군을 추격해 끝장내자. 그리고는 뒤에 있던 쾌속전함을 불러와 스스로 전함에 올라 제 손으로 직접 키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배의 키도 제법 손에 익는군. 모두 이 아추를 따라서 적의 선박으로 돌진하도록 하라. 징기스칸의 가르침에 따라 보수대형으로 전개하여 돌진하다가 송곳대형으로 적의 전함을 꿰뚫도록 하겠다. 내가 흔드는 깃발에 따라 바로 움직이도록
하위남 장군, 이정태 장군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장군들에게 내 명령을 하달토록 하라. 몽골군의 아추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서 몽골군의 선체와 선체는 차례로 뭉쳐 적의 함선을 격파하고 그 뒤에는 흩어져서 쾌속으로 적을 추격하였다. 거기에 더해 육지에서는 바얀이 포격을 멈추고 보군과 기마군을 지휘하여 무려 60km가량에 걸쳐 남송의 군을 추격하였다. 송나라 군의 익사자는 셀 수 없이 많았고 몽골군은 적의 선박 2000척과 온갖 물자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다. 가사도를 포함해 싸움에 패한 남송의 장수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고 말았다. 상황극이 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음 상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송은 장강을 도하한 몽골군에 정전을 신청하죠. 그런데 몽골군은 장강까지 도하한 마당에 이제는 육지전만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점을 10분 살려가지고 이 남송의 남은 영토들을 충실히 공략하면은 남송을 멸망시키는 게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송의 정전 제안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송의 조정에서는 수많은 신료들이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청을 올렸고, 아무리 권신으로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수많은 대신들의 압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국군이 경각에 달린 상황인데도 남송의 수많은 중앙군을 더 능력 있는 장수한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끌고 몽골군에 대항하러 나서게 됩니다. 이 가사도는 쿠빌라이랑 밀약을 맺고 마치 몽골군을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던 그런 안보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신인데다가 군사적인 역량이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사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군사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뽐냈던 그런 이력이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력에 속아가지고 이 가사도를 떠밀게 되면서 몽골군과의 대대적인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혹시나 이 가사도가 몽골군을 몰아낼까 싶었지만 역시 몽골군에게 짓밟히고 말게 됩니다. 몽골군은 대포 같은 신무기를 야전에 내세워가지고 먼저 남송군의 혼란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남송군이 혼란해지니까 이제는 굉장히 막강해진 수군력을 동원해가지고 남송군을 수륙 양면에서 장강을 따라 동쪽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몽골군이 이렇게 강력한 수군을 가지게 된 거는 양양선 포위전과 장강 도하전에서 끊임없이 군사의 역량을 훈련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환족 장수와 병사들을 계속해서 투항시키면서 자신들에게 흡수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포도 그렇고 수군도 그렇고 몽골군이 애초에 가진 자산이 아니었고 모두 중국 대륙에서 새롭게 얻은 전술과 무기 그리고 인재들이었지만, 이런 요소들을 관용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잘 조합함으로써 오히려 대륙에 있던 세력을 그들의 무기로 굴복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군의 이런 활약에 의해서 남송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장강을 향해서 계속 동쪽으로 진격하는 몽골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남송이 각지에서 모병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파견한 이 중앙군이었는데, 이 중앙군이 완전히 격파되니까 장강 방어선이 이제 숭숭 뚫리고 사실상 결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군은 장강을 따라서 하류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파죽지세로 동쪽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송 중앙군의 핵심이 소멸하고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남송의 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앙군이 없다면은 우리가 직접 나서자,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심정으로 망국을 손 놓고 앉아서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남송의 지사들이 어떻게 거침없이 진격하는 몽골군에 대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